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노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2차 시험 첫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관한 특강 진행해 볼 텐데요. 무엇이든 처음 마주하는 과목을 얼마나 순조롭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중요 포인트 짚어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상기 교수님의 특강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을 맡고 있는 이상기입니다. 자, 이거 2차 과목인데요. 자, 가장 우리 고득점 할 수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인데 문제가 쉬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를 견하면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법령 파트가 되겠는데요. 우리 과목은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자, 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이고요. 파트 2가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법이고 파트 3가 중개 실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한 30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파트 2가 한 4개 정도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가 실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이 1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자, 먼저 보실 게 이제 목적과 용어적인데요. 목적은 뭐 조금 이제 등한시할 수 있는데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두 번째 보실 게 이제 용어적인데 용어적인은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중개, 제일 처음에 이제 중개가 처음 나오거든요. 중개. 자, 중개라는 건 말은 뭐 어렵지 않죠. 이제 가운데 껴서 이게 이제 가운데 중자인데 가운데 껴서 사람 사이를 이제 소개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용어 정의다 보니까 법의 올바른 뜻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내용도 아셔야겠고 중요한 거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한 문제 출제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은 뭐냐면 그 문구대로 써 있는 걸 그대로 고르셔야 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뜻을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용어를 그대로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 먼저 뜻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이제 보니까 여기서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거든요.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냐? 법에 규정돼 있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물건. 근데 부동산을 말하죠. 부동산. 부동산인데 물론 모든 부동산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개인 것만을 의미하죠. 개인 것만. 그래서 일단 5개를 볼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그래서 법에 규정돼 있는 중개 물건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자, 거래하는 당사자 그랬거든요. 당사자. 자, 당사자가 누굴까요? 의사 상반 등의 그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매매를 보시면 자, 파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러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럴 거고요. 자, 그들이 당사자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환이냐 물물 교환이라는 얘기인데 맞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임대차라는 것은 세를 놓고 세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를 놓는 거는 임대, 세를 놓는 사람은 임대인이라고 하고 그다음 세입자를 임차인이라 부르죠. 이들을 묶었을 때 당사자라 부릅니다. 그러면 저 정리해 볼 때 중개가 뭐냐면요. 우선은 자, 어떤 물건이냐? 우리 법에 규정돼 있는 물건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자,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행위냐? 세 가지 보이시죠? 자, 매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환, 임대차. 요 세 개 행위하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밖에 뒤에 보시면 그 밖에 권리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조금 중요한 사항인데 자, 권리의 어떤 그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다 그랬다고요. 알선한다. 그러면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성을 띠기도 하고요. 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부동산 관련된 권리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관련된 권리다. 그리고 이 권리는 철칙이 있는데 반드시 부동산에 기한 권리여야 되는 것이고 또 권리자 마음대로 양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원칙은 등기합니다만 그것들이 자,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 얻을 득, 잃을 실이거든요. 자, 얻을 득 뜻은 뭘까요?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건 보통 설정한단 말을 쓰는데 자,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자, 잃을 실, 소멸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라지기도 하겠죠. 사라지는 것도 있고 다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변경.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만들어지고 소멸되기도 하고 바뀌는 그 행위조차도 그것도 알선한다 뜻이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중개가 무엇이냐면요.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 세 가지의 거래 행위도 알선을 할 뿐더러 좀 더 넘어가서 어떤 권리, 즉 부동산 기한 권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등 그런 행위도 알선한다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법령상 규정된 부동산, 개인 거란 뜻이고요. 자, 그래서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의 의미라는 건 이제 어차피 매매 교환 임대차를 말한 것이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중개의 대상이 나오죠. 대상이 뭘까? 두 번째 권리, 아닌 권리 이의점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일 때 뜻을 이해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할까? 자, 우리가 중개 행위 대상은요. 바로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거래 행위. 거래 행위는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인데 조금 세분해 보면 그 속에 첫 번째가 매매, 교환, 임대차가 거래로 들어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는 그 등도 거래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묶음 뭐라고 하느냐? 바로 법률 행위라 부르죠. 법률 행위다. 이 행위로 구분하면 이제 두 가지 했던 뜻이에요. 채권과 물권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거의 출자가 매번 된다 보셔야 되는데 바로 중개 대상 되는 권리예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외우셔야 되는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해하시면서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뭘 중개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부동산 소유권을 중개할 수 있어요. 소유권 중개할 수 있다. 우리가 사고 팔면 소유권이 바뀌겠죠. 등기를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유권 중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용익 물권인데 다 우리가 배우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지상권, 그다음 지역권, 전세권을 중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물권이죠. 저당권과 근저당권, 묵과 담보 물권이고 하나 또 있죠. 바로 가등기, 담보권 등 이것도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소유권, 그다음 용익 물권이니까 지상, 지역, 전세권, 그다음 저당권과 근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은 물권이고요. 두 번째가 자 이제 환매권은 환매 특약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권리인데 그러니까 등기가 된 걸 말하죠. 환매권. 두 번째 임차권인데 그건 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만들어지는 게 임차권이라고요. 그 두 가지를 또 채권이지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뜻인 거라고요. 왜 중개할까라는 것은 부동산에 있는 권리이고 두 번째 권리자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등기하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에 기한 권리다. 양도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 왜 중개할 수 없는 건 뭘까 이거죠?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아닌 권리인데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이유를 보니까 자, 점유권 부동산에 기한 권리지만 양도할 수 없고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개할 수 없죠. 두 번째 질권은요. 이거는 부동산에 기한 권리가 아니지요. 동산에 있는 권리이거나 어떤 권리에 인정되는 게 질권이에요. 중개할 수 없죠. 각종 법정 권리인데 이건 이제 권리 성립하는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많죠, 그게. 법정, 지상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니까 중개 안 된다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업 소유권이라든가 광업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중개 대상물을 배우겠습니다만 중개 대상물에서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을 중개하는 것이지 거기서 분리가 되어 있던 이 두 개의 권리를 따로 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 하나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유의점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유치권은 여기 보시면 유치권이라고 써 있죠. 유치권은 원칙적 중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일단 성립하는 자체가 법률 규정입니다. 계약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중개 안 되는 권리긴 한데 자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성립한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받아야 할 돈,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을 묶어서는 양도할 수가 있다고요. 이전할 수 있다. 이때는 중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행정법원의 판례입니다. 근데 예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해할 때 유치권은 중개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만 예외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금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중개 볼까요? 자, 중개업이죠, 이제. 우리가 중개는 하나의 행위를 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업이에요, 업. 업인데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업이 될까라는 거는 비단 이 중개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업을 쓰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얘기냐면요. 업은 그냥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받고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걸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요소가 모자라면 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개업일까라는 거는 바로 중개를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이때 타인은 불특정 다수 두 번째가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반드시 돈은 받아야 업이 되거든요. 돈 받지 않으면요 그냥 중개 행위일 뿐이지 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는 게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판례를 볼 수 있는데 보수를 실제 받은 것이 아니라 받기로 약속밖에 안 했다. 약속만 했다면 그것은 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 돈을 받고 그다음 세 번째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를 시험 나올 때 우리가 중요한 게 항상 중개업을 물으면 맨 끝에 업자가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 두 번째 일정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두 번째 업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업을 하는 자를 보죠. 업을 하는 자 명칭 뭐라고 그럽니까? 일명 개업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 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 이용호 정의죠, 지금. 자, 공인중개사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등록을 받아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그자가 등록을 하면 이렇게 부르거든요. 실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일명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종류가 셋이 있어요. 일단 이제 법인이죠. 자,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로서 하는 개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개공으로 말을 줄여 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두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는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개인이고요. 그럼 세 번째는 자, 부칙상 규정된 개공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누구냐면요. 아주 예전에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분들인데 자격증은 없어요. 자격증이 없고 그냥 하고 있는 분들이긴 하죠. 옛날부터 하고 있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등록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을 이제 개공이라고 하고.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고용인을 좀 보도록 하죠. 고용인은 이제 직원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이제 고용된 직원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용된 직원을 말하는 거이고요. 두 번째가 중개보조원이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 말하는데 이 둘을 묶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고용인이라고. 물론 차이는 크죠. 용어적인 무엇일까요? 자, 소공으로 보통 줄여 쓰는데 소공 그러면은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해놓고요. 가로 안에 보니까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은 같은 동격인데 이 사원의 뜻이 뭐냐면 요거는요. 평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합자 회사나 합명 회사일 때에 무한 책임 지는 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용이 돼서 자, 중개업무를 행할 수도 있고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죠. 둘 다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요. 자, 일단 고용이 돼 있긴 한데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밖에 보조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둘을 묶고 우리가 고용인이라 부르게 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용어 정의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자, 중개 대상물이 나오네요. 중개 대상물. 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물건인데 설명드린 바대로 부동산을 말하죠. 부동산인데 국가 소유는 아니고 개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있나 우선 이제 본 법률에 보시면 자,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두 번째 건축물,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세 번째 이제 명인 방법을 통한 수목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본 법률에도 있고 이제 시행령에도 규정이 돼 있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간단히 보실까요? 자, 일단 토지를 중개할 수 있어요. 토지는 토지인데 반드시 이제 개인 거란 말이죠. 개인 토지를 중개할 수 있다. 그 토지를 중개할 때는 이제 단위가 필요한데요.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일필열의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는 거거든요. 필지라는 뜻은 이제 한 집원을 한 필지라는 거예요. 한 번지를. 예를 들어 100번지다. 그럼 100번지 그게 한 필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필지별로 중개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 이제 필지별로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점 보니까 자, 일부 나오죠. 일필지 일부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되니까 나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눈다 분필 후에는 되지만 분필을 하면 분할 등기를 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거래할 것이지 일부는 매매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라고 하더라도 용의권 설정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상권, 그다음 지역권, 전세권 설정은 분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건 되겠지만 자,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 담보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어요. 그 전체 설정하든가 아니면 이제 분필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이제 건물을 물론 중개합니다. 이때 건물은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지어진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어질 것도 건물인 게 있거든요. 그걸 모아서 한번 건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허가된 건 당연 중개하지만 허가 없다 하더라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 없다 할지언정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중개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자, 등기 여부도 불문합니다. 등기 대관되고 다 중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자, 명인 방법이라는 이야기는 자, 이제 등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단순한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집단인데 우리가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일명 이제 명인 방법이라고 하죠.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산에 나무가 있는데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무 한 그루마다 폐차를 다 달아두는 거예요. 이 나무 소유자는 누구다, 주소가 어디다 이렇게 다 달아두면 그게 일명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봐주기는 하는데 부동산 됐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오로지 소유권만 인정하죠. 소유권 외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인 방법이고. 또
두 번째 시행령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대통령령이거든요. 크게는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임목이라고 그래요. 임목. 또 하나가 이제 광업과 공장재단인데 이 두 개를 보시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임목은 좀 중요하니까 신경 쓰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 두 개의 재단은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험에 나오면 임목 위주로 출제를 하지요. 어떤 뜻인가 하니까 이 두 개는 말이에요.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준부동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의제 부동산 등의 표현을 쓰죠. 간주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하면 그때 부동산처럼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게 첫 번째는 임목인데 이게 한자가 설립자, 나무목자를 쓰거든요. 설립자, 나무목자. 서 있는 나무란 뜻인데 물론 서 있는 나무 같아 부동산이냐 그렇진 않고요. 조건이 필요하죠. 자, 임목이란 것은 임목법에 의해서 순서가요. 먼저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 여기 첫 번째거든요. 등록이 된 다음에 뭐 하냐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과 등기 두 가지가 단순한 20개의 집단이 부동산 될 때 쓰이는 공시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동산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 되면 어떤 권리가 인정될까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인정해 주고요. 그것도 저당권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과 대표적으로 저당권을 인정을 하죠. 다만 임차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임차권은 그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물론 이제 법정 지상권도 인정되긴 하지만 그건 다음 파트겠고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한계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상당히 토지하고 분리가 된 상태에도 미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자 임목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어디까지 효과가 미칠 것인가라는 것은 임목을 벌채했답니다. 벌채해서 분리가 됐죠. 거기에도 효과는 미치게 되는 거고요. 밑에 보니까 자 근데 설정된 저당권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존속기한 내에 있는데 임목을 베어낸 거죠. 벌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채니까 이 나무기 때문에 멸실 우려가 또 있죠. 그러니까 자 이 저당권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저당권자는 바로 존속기한 내지만 그 임목을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경매가 되면 팔리겠죠. 그럼 팔린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팔린 돈은 지금 회수가 안 돼요. 그거는 공탁해 놓고 있다가 존속기한이 지난 뒤에 회수를 해 가야죠. 그거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중요한 문장이 저당권의 한계 어디까지 분리돼도 미친다. 요거하고 소유권과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과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 임목 자체가 별개 또 하나의 부동산의 객체거든요. 토지와는 별개.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이 두 개 재단이라는 것은 뜻은 이제 처음에 광업과 공장 재단이죠. 광산, 공장의 의미인데요. 일단 그 두 가지는 법 이름이 좀 특색이 있죠. 바로 광업과 공장 재단 저당법. 에 의해서 부동산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요거는 먼저 이제 등기를 해야 돼요. 보전 등기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두 번째가 법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죠? 저당법이니까 보전 등기하고 등기부상에다가 뭘 설정하느냐? 이 저당권 설정해야만 부동산이 돼준다고요. 이럴 때 이제 그 등기하고 나서 얼마 이내 할 것인가는 자 등기한 다음에 10개월 내에 이 권리가 설정이 돼야지 10개월 지나도록 설정을 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10개월 내 설정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설정됐던 그 저당권도 존속기한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끝난 때로부터 다시 10개월 내 재설정을 또 해야 된다고요. 항상 이 공장 이 두 개 재단이 부동산처럼 보려면 그 등기부상 효과가 있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을 때만 부동산처럼 봐줍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까지 해서 중개 대상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보시면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2장은 한 문제쯤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인데 거기 이제 바로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서 하나쯤은 대비하셔야 돼요. 하나. 거의 항상 출제되니까요. 먼저 그럼 임의기구라고 돼 있는데 어떤 성격일까요? 이 위원회는요 소속이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국토교통부 있는데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임의기구라는 거죠.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또. 그런 좀 주의하시는 거죠. 이게 특색이 있는 게 이 과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용어를 갖다가 그런 거 신경 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 사항인데 어떤 사안을 이제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그죠? 그럼 뭘 심의할까? 네 가지가 있죠. 그걸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앞절 따볼까요? 자, 시육, 변손 외우셔야 돼요. 시육, 변손. 첫 번째, 자격 시험에 대한 사항. 그다음 중개업의 육성, 중개보수의 변경, 배상 책임 보장을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시육, 변손 외우십시오, 이거. 두 번째, 자 이제 위원회 보시면요, 그 두 번째 보세요. 자, 이 위에 4개 심의 사항 중에서 1번에 대한 거예요. 자, 시험에 대한 사항만을 정했을 때 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1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구성 보시면요,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인적 구성 나와 있죠. 자, 1, 7, 11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의미고요. 자, 위원장은요,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다음 위원들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4번에 보시면요, 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인데 일단 제척이라는 뜻은요, 이제 그 여기 해당이 됐더라. 그럼 그 위원들은 심의할 때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들어와서 안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당사자인 경우, 두 번째가 친족, 참고인 등인 경우일 땐 심의할 때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뜻이고. 그다음 위원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회피. 그다음 강제로 내보냅니다. 그걸 이제 해촉.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권자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심의를 받는 사람들이 난 저 위원이 싫어요라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기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4가지가 제척, 회피, 해촉, 기피. 용어 뜻과 요 사이 정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그 1장, 2장의 문제인데 지금껏 설명드린 것 중에서도 1장에서도 출제 문항수는 약 한 2개나 3개, 그다음 위원회에서 하나 정도 출제가 될 테니까 한 3문제 이상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등록제도인데요. 자, 출제 문항수는 약 한 2개 이상, 3개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먼저 등록제도가 먼저 나오죠. 제1절 등록제도인데 우리가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자, 등록제를 말하죠. 등록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대인적 성격을 갖습니다. 등록을 받으면 그 사람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대인적이고, 그다음 중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니까 바로 적법 요건이 뜻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될까요? 자, 그림만 보면요. 자, 신청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겠어요? 자, 자격증을 취득해야겠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 자, 등록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요건이 필요할 텐데 요건을 갖췄다고 치고 그 다음이 등록이 통지가 되죠. 요때 뭐래요? 신청부터 통지되는 것까지가 바로 7일 냅니다. 7일 내. 이거 외우셔야 돼요. 7일 내 통지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 설정을 하질 않으면 등록증 자체를 교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정이 돼 있어야 등록증을 준다고요. 설정했다고 치고 확인됐다. 등록증 교부하지요. 이때부터 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자, 기간을 간단히 보면요. 신청부터 해서 통지까지가 7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 보증 설정이 됐다면 그다음에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개시까지는요. 최소한 등록증 교부 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개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3개월 내에는. 왜냐하면 3개월 넘도록 개시를 안 하면 휴업으로 취급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절차가 있게 되고요. 먼저 등록 신청 전에 어떤 걸 이행해야 할까라는 거는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실무 교육 받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무소를 만들어 둬야 할 것이고요. 2가지가 이행 전이 사항이고요. 자, 이제 보증 설정이라고 써 있죠. 보증 설정은 바로 요 사안인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보니까 자,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되고요. 며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한다. 그런데 그 등록 교부에 대한 효력 요건이란 말은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장도 등록을 해야죠. 도장입니다, 도장. 그걸 등록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같아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하게 되죠. 그다음에 등록증을 주게 되고 이제 업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제 저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고요. 업무를 개시할 때라는 때가 있어요. 이 2가지 같은 때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자, 업자가 되는 때와 업을 개시할 때는 서로 다르죠. 절차 안에서 말입니다. 자, 개공이 되는 때, 즉 업자가 되는 때는 통지를 받으면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통지가 되면. 그렇지만 이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업을 할 수는 없어요. 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등록증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때는 통지 받은 때이지만 업을 개시할 때는 등록증 교부가 돼야 된다. 이걸 꼭 구분해 두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 신청을 했는데 통지가 아직 안 됐죠? 통지가 되기 전에 업을 하면 그거는 무등록이 돼 버려요. 무등록. 벌을 받습니다.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통지되는 걸 기점으로 삼았을 때 신청에서부터 통지 전에 업을 하면 그건 무등록
무등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자, 그 이후에 하면 무등록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뜻은 이제 어쨌든 무등록인가 아닌가 기준은 통지로 기준하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제 통지가 되고 나서 등록증 받기 전에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통지로 기준했을 때 언제 무등록인가 아닌가라는 걸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서는요, 각종 기간, 요건들을 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절차로 들어가겠죠. 신청부터는 다음 강 연계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만 잘 봐두셔도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